지금부터 제20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3년 고개의 교훈에서 보는 영어 공부의 새로운 방법. 지금부터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책인지 도덕책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3년 고개라는 이야기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고갯길이 있었는데 이 고갯길을 넘다가 넘어지면 누구든지 3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고갯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갯길의 이름이 3년고개라고 부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구든 이 고갯길을 넘으려면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부잣집 노인 한 분이 이 고갯길을 넘다가 그만 넘어져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3년밖에 더 살지 못할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나 누구도 뾰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 노인이 근심에 쌓여 눕게 되자 노인의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든 노인 어른을 살려보려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노력해 보았지만 노인의 병색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몸도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가까워지자 노인 집안 식구들은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노인 어른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후한 대접을 하겠다며 이 사실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이 노인 집안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노인의 병을 낫게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노인의 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며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될 무렵 이제 노인은 의지할 기력마저 모두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소년이 이 소식을 듣고 노인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식구들에게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노인 어른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노인 식구들은 소년을 어이없다는 듯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행동이 고맙긴 하지만 이미 노인 어른의 병을 고치려고 전국에서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녀가셨단다. 그런데 병을 못 고치는데 네가 어찌 나이도 어린데 무슨 일을 하겠니? 그냥 집에 돌아가거라 하고 타이르듯 말하며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을 꼭 살려보겠다고 사정하여 겨우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받아 노인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노인 앞에 다가가 제가 노인 어른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인 어른은 벌컥 화를 내며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나를 농락하는구나. 빨리 저 아이를 집으로 내보내거나 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노인께 제가 노인 어른의 병을 꼭 고쳐보겠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노인 어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지만 병을 고쳐보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년에게 그래 내가 내 병을 고쳐보겠다 하니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을 받은 소년은 노인의 옆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졌지. 그 3년 고갯길은 한 번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은 3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나도 3년밖에는 살지 못하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년이 되니 나도 곧 죽겠지. 할아버지, 그러시다면 할아버지께서 그 3년 고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시죠. 야, 이 녀석아. 그래, 한 번 더 넘어지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려고? 노인은 소년이 3년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져 보라는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넘어지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3년을 더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넘어지시면 3년, 두 번 넘어지시면 6년, 세 번 넘어지시면 9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노인은 소년이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옳지, 그렇다. 네 말이 맞다. 3년 고갯길에 가서 내가 더 넘어져야겠다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곧바로 3년 고갯길에 가서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3년 고개에서 넘어지신 노인은 그 후 편안한 생활을 하시며 오래오래 장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흥미롭게 이야기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에서 보듯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여태 해왔던 방법만 가지고 노인 환자를 치료해 보려는 의사들이 고정관념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며 이 소년이 똑같은 노인 환자를 대하면서 여태껏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방법을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면서 노인 어른의 병을 고치고 수백 년에 내려온 저주받은 3년 고개라는 오명도 벗겨버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3년 고개 이야기 내용과 같이 할아버지가 3년 고갯길에서 넘어지셨으니 3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이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 약으로만 고쳐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깊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으로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노인 어른이 소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야겠는데 남들이 다 내보내는 소문난 학원에 내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좀 내 아이가 남들이 틈에서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 조기 유학이다, 어디에 있는 유명 학원이다 하시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 버는 돈은 한정돼 있고 아이들 사교육비만은 많이 써야겠고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조기 영어 교육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에서도 3년 고개 이야기에서 보듯 소년이 노인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고갯길에서 몇 차례 더 넘어지는 지혜가 담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는 새로운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은 사교육비 들여 고액 과외, 영어 과외 조기 유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제가 1부와 제2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서 직접 자녀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려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들여 고액 영어 과외나 조기 유학을 가야지
자녀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이들을 가르쳐?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바꿔 굳게 결심하고 실행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집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우선 유명 학원이나 학군을 찾아다니며 꼭 이사 가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니 자녀와 친밀감이 생겨서 좋고 사교육비가 적게 들여 많은 돈이 절약되고 부부간에 단합되고 가족이 화목해져 좋고 가족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부모가 직접 그때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경제 원리는 적용됩니다. 즉 최소한 교육비를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보려는 방법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정당하게 돈을 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국의 이야기에서처럼 넘어지는데 돈이 듭니까? 노인께서 돈을 들여 병이 나았다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몇 번 더 넘어지는 이 방법, 이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3년국의 이야기를 작가는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돈을 들여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교육비로 돈을 들어가는 것이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노후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사교육비로 다 털어주고 나면 8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부모님들이 노후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확보하셔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사교육비를 적게 쓰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요즘 세대는 아이들과 부모도 경제적으로 독립돼야 서로의 좋은 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일부 극소수의 부유층도 우리나라에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류의 사람들보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노후 생활을 즐겁게 지내시기엔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맡긴다는 것은 자식도 어려운 일이요 부모님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여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은 인간만사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큰 부자들이 퍽이나 행복할 것 같아도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부자가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병도 없이 오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김치를 먹을 때도 고춧가루 대신 금가루를 버물린 김치를 먹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고기 반찬도 옛날과 같이 부자만 먹었어야 할 텐데 요즘은 살찔까 봐서 서로 피하는 실정이고 승용차도 대형 소형은 구분되겠지만 꼭 외제차나 대형이 아닐지라도 중소형차도 가족끼리 야외로 나들이 나가기에는 손색 없이 기분 좋은 물건이고 큰 부자들은 고급 주택에서 산다지만 밤에는 무섭고 썰렁하고 외로운 큰 집보다는 오손도손 가족끼리 모여 사는 보통 주택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재래기를 믿고 공부는 안 하고 빈둥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누가 봐도 장래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자녀들을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아이로 키울 수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좋은 보물과 가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 자신만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볼 때 큰 부자나 보통 사람들이나 한평생 살아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같이 왕이 있었던 시대에서는 양반과 백성들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우선 먹는 것, 입는 것에서 차이가 크게 났고 교육도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했더라도 배울 수가 없었고 백성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어려웠으며 백성의 인권과 처우는 실로 양반들의 아랫사람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본인의 능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지위도 오를 수 있으며 모든 명예나 지식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도 본인만 올바르다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실로 현 시대에서는 살면서 부정부패 집단, 공갈 사기 집단, 마약 범죄 집단 등 사회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부모께서 자녀를 돈 적게 들이면서 공부 잘하는 자녀로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키울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꾸시려면 부모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즉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임당 신씨 부부를 생각해보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했던 여성을 한 분 뽑으시라고 하면 이효시대 이율곡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사임당 신씨를 뽑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이분을 가장 훌륭한 여성으로 뽑을까요? 그 이후에는 이분께서 서예가 화가로서 뛰어난 재능과 침공, 자수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의 셋째 아들인 이율곡 선생님의 어릴 때부터 모범이 되는 가정 교육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임당 신씨에 관하여 잠깐 알아보면 그분은 연산군 10년 1504년 대관령 동쪽 동해안의 강릉 북평촌 마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분은 19살 때 이원수라는 분과 결혼하여 아들, 딸 7남매를 낳으셨는데 이 중 셋째 아들이 이율곡 선생님이십니다. 이율곡 선생님에 대하여 우리나라 5천원권 화폐 초성화가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율곡 선생님은 13살 때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그 뒤 매번 응시한 과거에 9차례나 장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신 사임당 신씨는 율곡 선생님이 16살이 되던 해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간략한 자료를 가지고 당시 사임당 신씨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주위 환경을 살펴보면서 사임당 신씨의 훌륭했던 모습과 남편 이원수 씨의 역할에 대하여 상상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사임당 신씨가 사시던 때는 조선시대로 당시에는 여성들이 자녀들의 학문이나 교육에 깊이 관여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율곡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키워내셨다는 사실은 사임당 신씨가 7명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하여 학문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공부하도록 이끌어 주셨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서예, 그림 또는 자수 등을 공부하면서 어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남다른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임당 신씨의 이런 점 때문에 그 결과로 이율곡 선생님이라는 학문과 덕망이 높으신 분이 출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현대 사회에도 이런 쉽지 않은 차원 높은 가정교육이 그 당시 엄격했던 봉건사회에서 여성인 사임당 신씨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혼자만의 힘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나는 것은 사임당 신씨의 남편 이원수라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께서 보이지 않게 뒷전에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이원수 씨는 부인의 뛰어난 자질을 알고 부인께서 뜻을 하고자 하시는 생각을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꺾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격려하고 협조해 주시는 아량이 있는 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이원수 씨라는 분의 이러한 성각자적인 협조를 사임당 신씨의 역할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원수 씨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수은 판관이라는 조그만 벼슬을 한 것 외에는 별로 전혀 내려오는 역사적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분의 성품에 대하여 율곡 선생님의 제자들이 집필한 율곡 전집이라는 책에서 짤막하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꾸밈이 없으며 너그럽고 겸손하며 옛사람다운 기품이 있다고 쓰여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역시 이분은 그토록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문구는 그 시절에 이율곡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이원수 씨가 부인 사임당 신씨를 도와 어린 시절의 이율곡 선생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교육을 시켰겠는가 하는 문제와 이율곡 선생님이 16세가 되던 해 7남매를 남겨두고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임당 신씨 이후에 아버지로서 이원수 씨의 성품이 아직은 어린 나이인 이율곡 선생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며 당시 이원수 씨의 모습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진실했다는 의미는 극진히 아내 사임당 신씨를 사랑하며 가정에 충실하면서 정직했다는 뜻이고, 정성스럽다는 의미는 매사에 공을 들여 열심으로 끈기 있게 일을 처리했다는 뜻일 것이며, 너그럽다는 의미는 7남매가 되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아버지가 아닌 친구와 같은 다정다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대화하며 사랑으로 돌봤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의미는 그 당시 시대가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였음에도 남편으로서 권위도 부리지 않고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의 의견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부딪히는 모든 일은 대화를 통하여 풀어가는 넓은 아량을 소유하신 분이었다는 뜻으로 보이며, 옛사람다운 기품이 있다라는 의미는 욕심 없이 청렴하고 정의로우며 집안의 가풍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보려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보내신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성품은 그야말로 현 시대에서도 누구나가 바라는 보통 사람들이 표본이 되는 성품으로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 중에는 이율곡 선생과 같으신 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라 큰일을 벌였거나 사고를 쳤거나 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임당 신씨의 남편인 이원수 씨는 이런 큰일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 역사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율곡 전집에 써 있는 율곡 선생님의 아버지
이원수라는 분의 성품을 압축하여 적어놓은 이 한마디의 문구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분의 훌륭한 성품을 감히 엿볼 수가 있었고,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아내 사임당 신씨가 여성으로서 빛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아내를 도와 자녀들의 가정 교육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초월한 그분의 사고방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안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임당 신씨와 그분의 남편 이원수 씨의 내조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가정에서 아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 가정교육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려면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마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힘을 합하여야 하는 아빠의 노력 또한 그 못지않게 힘이 필요하며 이렇게 두 분의 힘이 합하여질 때 진정한 가정교육은 결실을 맺고 아이의 영어 공부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헌신적인 이런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별 의미 없이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의 상대가 내 자식이요 내 혈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부모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흡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임당 신씨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멀리 풍습이 다른 어느 외국인의 가정교육 모습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아빠와 엄마는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자녀를 교육해야 하나 하는 해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방향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사임당 신씨 부부의 가정교육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도 이토록 현명한 우리 조상분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20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